이집트 문명은 3000년을 버텼습니다. 왕이 바뀌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와 강의 흐름까지 달라져도 한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믿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흙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흙 위를 걸은 사람들은 신의 뜻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해마다 물이 넘쳐 흐르고 그 물이 물러간 자리엔 검고 부드러운 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사람들은 신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죠. 이집트. 이곳은 다른 문명과 조금 달랐습니다. 거대한 강이 있었고 거의 3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의 언어, 하나의 신화, 하나의 통치 형태를 유지한 매우 드문 문명이었죠. 우리는 지금 그 문명의 가장 첫 장을 펼치려 합니다. 피라미드도 아직 쌓이지 않았고 파라오의 이름도 낯설던 시기. 하지만 그들은 벌써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신의 이름으로 정하고 그 질서를 신의 뜻처럼 반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신은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신은 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은 세상이 혼돈에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싸우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두려움 속에서 신의 뜻을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본래부터 완전했다고 믿었고 신이 세운 그 완전한 질서를 사람이 지켜야만 세상이 유지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왕은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저 신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였고 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우주의 균형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질서를 하나의 여신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 이름은 마아트. 깃털 하나의 무게처럼 섬세하고 저울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의, 그것이 마아트였습니다. 왕은 마아트를 상징하는 깃털을 왕관에 꽂고 신전에서 제사를 올릴 때마다 나는 마아트를 세웠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통치의 선언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집트는 이미 국가였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니라 신의 세계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도 같은 공간이었죠. 사람들은 도시를 하늘의 별자리처럼 배치했고 신전은 그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행정관은 신의 뜻을 대신 전달했고 서기관은 신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세계의 가장 꼭대기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신과 인간 사이의 연결선, 즉 질서의 대표자로 여겨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그 질서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수천 년을 유지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질서가 흔들릴 때 무엇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시작, 신의 설계도를 들고 땅 위에 세계를 그리기 시작한 사람들, 이집트의 가장 처음을 따라갑니다. 모래는 뜨겁고 바람은 메마르며 어디를 보아도 끝없는 황색의 땅. 이집트는 사막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기적처럼 하나의 강이 흘렀습니다. 나일강. 이 강은 그저 물이 흐른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증거였죠. 나일강은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범람했습니다. 보통 6월쯤 시작된 물은
9월까지 강둑을 넘어 흘렀고 10월이 되면 물이 빠지고 흙은 검고 촉촉하게 변했습니다. 이 범람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흑토의 귀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흑토는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집트는 두 가지 색으로 나뉘었습니다. 케멧, 검은 땅, 데셔렛, 붉은 땅. 검은 땅은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양이었고 붉은 땅은 그 주변을 둘러싼 끝없는 사막이었죠. 이 색의 대비는 단순한 지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두 세계를 생명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질서와 혼돈, 존재와 소멸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경계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강은 단지 흘렀을 뿐인데 그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 거기서 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은 질서를 만들었고 그 질서는 흐름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이집트의 농부는 그의 범람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통해 신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했고 제사장은 그 흐름에 맞춰 축제의 시기를 정했고 왕은 흑토 위에 신전을 세우며 자신이 신의 질서를 재확인시키는 존재라고 선언했습니다. 한 서기관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강이 도착하셨다. 물은 밤사이 침묵하며 들어오셨고 신께선 오늘도 마하트를 지키고 계시다. 강을 인격화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정치, 자연과 사회가 얼마나 하나의 체계로 엮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죠. 이 흐름은 사람들의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강이 범람할 땐 모두가 쉬었고 물이 빠진 뒤에는 공동작업으로 논을 나누고 씨를 뿌렸으며 수확 시기엔 지역 서기관이 곡식을 기록하고 분배했습니다. 이 리듬은 매년 반복되었고 그 반복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영원의 감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연의 반복을 의미 있는 질서로 받아들였고 그 질서를 기반으로 국가를 설계했습니다. 이집트는 다른 문명과 달리 도시국가의 시기를 거의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는 도시마다 신이 달랐고 아카드는 힘으로 도시들을 묶었지만 이집트는 처음부터 통합된 질서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나일강이라는 리듬이 이미 세상을 하나로 묶는 감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왕은 도시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단지 리듬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 질서를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신의 뜻으로 형상화했는지, 마하트라는 개념이 법, 정치, 일상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깃털의 법.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이 신의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무언가를 명령하거나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질서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세워놓은 존재였죠. 이 신이 만든 질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이 그것을 유지하느냐, 무너뜨리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이름이 바로 마하트였습니다. 마하트는 신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서, 정의, 균형, 조화, 진리, 그리고 심지어는 존재의 상태 자체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마하트는 여신의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머리에는 언제나 타조 깃털 하나를 꽂고 있었습니다. 이 깃털은 가볍고 부드럽고 그러나 동시에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의 상징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마하트는 법이기도 했고 정치 원리이기도 했으며 도덕이기도 했고 사후 세계의 심판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은 마하트의 깃털과 비교된다. 사자에서에는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이의 심장이 한쪽 저울 위에 올려지고 다른 한쪽에는 마하트의 깃털이 놓입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다면 그 영혼은 악하고 죄가 많으며 죽음 이후의 세계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때 심장이 무거워지는 것은 죄의 양 때문이 아니라 질서를 어지럽힌 흔적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권력은 마하트를 세우는 능력에서 나온다. 파라오가 즉위할 때 그는 신전에 들어가 선언합니다. 나는 마하트를 세운다. 나는 이 땅에 마하트를 다시 놓는다. 여기서 마하트를 세운다는 건 단지 법을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곧 우주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정치, 군사, 행정, 종교적 활동이 모두 이 질서에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신전은 마하트를 구현하는 공간이었다. 신전은 단순히 제사를 올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계가 올바른 흐름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하늘, 땅, 별, 강의 흐름이 상징적으로 배치됐고 의식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순서, 정해진 몸짓으로 진행됐습니다. 단 한 걸음이라도 순서가 어긋나면 그 의식은 실패로 간주됐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조화로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하트의 방식이었죠. 일반 백성에게도 마하트는 살아가는 법이었다. 농부는 곡식을 정확히 나눠야 했고 상인은 저울을 속이지 않아야 했고 서기관은 왕의 명령을 바르게 받아 적어야 했고 장례 준비자는 시신을 정확히 방부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단지 직업적 역할을 넘어서 신이 세운 세계의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대 이집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의 말이 지나치면 깃털은 흔들린다. 너의 눈이 욕망을 탐하면 저울이 기운다. 마하트를 잃은 자는 하루를 살아도 평온하지 않다. 이건 단순한 도덕 문장이 아니라 신의 세계관에 위배된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깃털이었을까요? 깃털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은 무게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민감한 저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이집트의 질서는 억압이 아니라 정밀함, 명령이 아니라 조화, 두려움이 아니라 균형을 중심에 둔 개념이었습니다. 이 마하트라는 질서 위에서 이집트는 수천 년간 국가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왕이 새로 즉위해도, 제사장이 바뀌어도, 신전이 새로 세워져도 그 모든 것의 기준은 그것이 마하트를 따르는가였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 질서를 대표하고 실현해야 하며 신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 파라오라는 이름의 권력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파라오, 신과 인간 사이의 자리. 흙과 물, 빛과 어둠.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 힘의 균형으로 이해했습니다. 낮과 밤, 삶과 죽음, 혼돈과 질서. 그리고 그 사이에 언제나 한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파라오. 이집트에서 파라오란 단순히 왕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자리이자 하나의 역할, 그리고 우주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파라오라는 말은 본래 이집트어로 위대한 집을 의미하는 페르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왕 개인이 아니라 왕의 권자, 즉 왕이 있는 장소 자체를 가리키던 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은 신이 질서를 위임한 존재, 즉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왕에 대한 이집트인의 인식 자체가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파라오는 신인가? 이 질문에 대해 이집트 사람들은 예라고도 아니오라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신의 대리자라고 불렀지만 그가 완전한 신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라오는 신의 형상을 따라 움직이며 신의 뜻을 실현해야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즉, 그의 권력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간으로 떨어지는 존재였던 거죠. 신전에서 파라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집트의 신전은 구조상 점점 어두워지고 좁아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신의 조각상이 놓인 가장 깊은 방, 그곳은 신의 방으로 불렸고 오직 파라오만이 직접 들어가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파라오는 신의 눈을 마주보며 자신이 마하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파라오의 말은 신의 명령.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말은 그 자체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법이 파라오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하트를 기반으로 말해야 했고 그 말이 신의 뜻에 어긋나면 그 자체가 파괴적 질서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파라오의 연설, 칙령, 선포는 모두 신전 서기관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벽화와 기둥, 파피루스에 반복적으로 새겨졌습니다. 이는 그의 말이 질서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의식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역할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제사장. 신과 직접 대화하며 마하트를 유지하는 자. 둘째, 행정가. 농업, 세금, 건축을 명령하고 조직하는 최고 책임자. 셋째, 군사 지도자.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이집트를 보호하는 자. 즉, 파라오는 종교와 정치, 군사 전 분야를 총괄하는 존재였고 그 세 분야는 모두 하나의 목표, 마하트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수렴됩니다. 파라오의 얼굴이 항상 같은 이유. 이집트의 조각상들을 보면 파라오의 얼굴은 매우 이상화되어 있습니다. 입은 작고 다문 채 침착하며 눈은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턱은 단단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몸은 젊고 이상적인 비례를 가집니다. 이는 실제 인물의 외형이 아니라 이집트인이 꿈꾼 질서를 대표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자리는 언제나 같아야 했기에 그 얼굴은 시대를 넘어 유지되어야 했던 상징이었죠. 죽은 후에도 파라오는 왕이다. 파라오의 무덤이 그렇게도 정교하고 웅장했던 이유는 죽은 뒤에도 그가 이집트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미이라는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질서의 지속을 위한 장치였고 무덤의 구조, 그림, 주술, 장례의식은 신과 다시 연결되는 의례적 형식이었죠. 파라오가 죽는다는 건 단순한 한 생명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이 잠시 흔들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는 가능한 빠르게 즉위하여 나는 마하트를 세운다는 선언으로 세계의 균형을 복원해야 했던 거죠. 그럼 이제 파라오가 서 있는 공간,
그의 명령이 울려 퍼지는 장소, 도시와 신전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고 그것이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는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신전, 신이 머무는 구조. 이집트의 도시는 먼저 물이 도착한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고 물이 빠지며 드러난 검은 땅 위. 그곳에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들은 무질서하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삶터를 신의 세계를 닮은 형태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도시는 신화의 구조를 따라 설계됐다. 이집트 창세 신화 중 하나에서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끝없는 혼돈의 바다 위로 벤벤이라는 언덕이 솟아오릅니다. 그 언덕 위에 태양신이 첫 발을 디디고 빛이 시작되죠. 이 구조는 이집트의 모든 도시와 신전의 핵심 구조로 반복됩니다. 가장 중심에는 신전, 그 주변에는 행정기관, 그리고 신전에서 멀어질수록 민가와 시장, 농지, 무덤이 배치됩니다. 이는 단순한 실용적 구획이 아니라 질서가 중심에서 외곽으로 퍼져나간다는 철학적 공간 구상이었습니다. 신전, 세계를 모방한 건축물. 이집트에서 신전은 신이 머무는 집이었고 동시에 세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신전 입구는 높고 두터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벽은 혼돈을 막는 장벽을 상징했습니다. 신전에 들어서면 점점 어두워지고 공간은 좁아지고 마침내 가장 깊은 방, 성소에 도달하면 그곳에 신의 상이 놓여 있었죠. 이건 단순히 구조적 이동이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로, 무지에서 신의 지식으로 다가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신전의 구성 요소. 이집트 신전에는 다음과 같은 공간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입구의 오벨리스크. 태양신의 상징, 빛의 축. 2. 중정. 제사장과 민중이 접근 가능한 공간, 공개의식이 열리던 장소. 3. 회랑. 거대한 기둥들이 세워진 어두운 공간, 하늘의 질서를 상징. 4. 성소. 신의 조각상이 놓인 가장 깊은 방, 파라오 혹은 최고 제사장만 접근 가능. 이 모든 구조는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건축으로 재현한 체계였습니다. 기둥 하나, 조각 하나에도 질서가 있었다. 신전의 기둥에는 파피루스, 연꽃, 야자나무 같은 식물이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세계관의 중심, 나일강 주변 생명력을 상징했죠. 천장에는 별자리와 태양의 움직임이 새겨졌습니다. 그 별들은 그저 장식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시각화한 기록이었습니다. 신전은 권력의 중심이기도 했다. 신전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세금은 신전 창고로 모였고 서기관은 신전에서 기록을 보관했고 중요한 조약과 명령은 신전 벽에 새겨졌습니다. 즉 신전은 질서가 집약된 공간이자 파라오의 통치가 신의 뜻과 일치함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도시 외곽의 삶, 질서의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신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시 외곽, 강과 농지 사이에서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고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신의 가면을 쓴 사제들이 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보며 그날 하루
신이 자신들 곁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신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이 믿은 질서의 세계였습니다. 질서를 기록한 사람들, 서기관과 기록의 힘. 한 줄의 선, 하나의 곡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천의 의미. 이집트인들에게 기록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질서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기술, 그리고 신의 말을 이 땅 위에 붙잡아 두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의 언어, 히에로글리프. 이집트의 문자는 우리가 흔히 상형 문자라고 부르는 히에로글리프. 이 말은 그리스어로 신성한 문자를 뜻합니다. 이집트인 스스로는 이 글자를 메두네체르, 즉 신의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에로글리프는 소리, 뜻, 상징을 동시에 표현하는 문자체계였고 각 기호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리를 든 새는 영혼을, 서 있는 사람은 권위를, 물결은 생명의 흐름을, 나서는 시간의 순환을 뜻했습니다. 이 문자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신의 세계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징표였죠. 서기관, 글을 쓰는 자, 세계를 정리하는 자. 이집트 사회에서 서기관은 단순한 필경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칙령을 기록하고 세금과 창고 내역을 계산하고 신전의 의식을 문서로 남기고 무덤에 비문을 짓는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 세계의 모든 질서를 글자로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죠. 서기관의 교육과 위상.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신전이나 관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자 수백 개를 외우고 산술과 계량 단위를 익히고 종교적 지식과 역사적 문장을 베껴 써야 했습니다. 훈련 과정은 고됐지만 한번 서기관이 되면 전 사회에서 높은 존경을 받는 계층이 되었죠.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사들은 칼로 세상을 움직이지만 서기관은 깃털로 세상을 유지한다. 돌과 파피루스, 영원을 위한 기록. 이집트에서 기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신전과 무덤에 새겨진 문장은 후대의 왕들이 자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선언이었고, 농부가 낸 세금, 병사가 받은 식량, 이혼하는 부부의 계약서까지도 파피루스에 쓰여 남았습니다. 이러한 기록 덕분에 우리는 4,000년 전의 사람 이름, 직업, 고민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쓰여진 질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집트인들은 말이 전해질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말보다 글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한 주문, 기도, 안내문까지 미리 적어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그건 단지 애도의 방식이 아니라 죽은 자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질서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기록이 곧 세계였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를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피라미드보다 수많은 문장과 기호들 덕분입니다. 그 기록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집트가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남기고 싶어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신은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질서를 만든 이야기. 그 질서가 죽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죽음을 세운 사람들, 피라미드와 사자의 서입니다.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도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